네 눈엔 이게 멀쩡해 보여? 죄송합니다, 원장님. 지금 뭐 하는 거요? 왜 우리 며느리에게 수모를 주는 거요? 제 나이 69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창신동 김여사라고 부릅니다. 19의 미싱 앞에 앉아 올해로 50년. 창신동 봉제골목에서 웨딩드레스며 한복이며 바늘로 지을 수 있는 건 안 지어본 게 없습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였고 왼손 검지엔 바늘에 찔린 자국이 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젊어서는 이 손이 창피해서 버스에서 주먹을 쥐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손이 제 훈장입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먼저 간 남편 약값을 댔고 시집 온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지어준 것도 이 손으로 박은 진주색 블라우스였으니까요. 제 며느리 수진이는 강남의 고급 웨딩드레스 부티크에서 일합니다. 신부들 드레스 입혀주고 피팅 도와주는 일이지요. 결혼 전엔 저더러 어머님, 저 드레스숍에서 일해요 하기에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평생 옷 찢는 시어미에 드레스 만지는 며느리라니. 이게 인연이 아니면 뭐겠어요. 수진이는 참 야무진 아이입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면서도 주말이면 꼭 제 손을 잡고 어머님 손은 마법손이에요. 저희 숍 드레스보다 어머님이 지은 블라우스가 100배 예뻐요 하고 웃는 아이. 저는 그 말이 빈말인 줄 알면서도 들을 때마다 50년 바늘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 착한 며느리 생각에 도시락을 쌌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더군요. 요즘 큰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보온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일하러 가는 게 아니니 뭘 차려입겠습니까? 늘 입던 회색 몸빼 바지에 실밥 정리하다 얼룩진 조끼를 그대로 걸치고 나섰지요. 도시락만 전해주고 올 생각이었으니까요. 그 부티크는 통유리로 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여니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새하얀 드레스들이 조명 아래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제 조끼에 밴 다리미 냄새가 신경 쓰여서 문가에 쭈뼛 서서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수진 씨, 이리 와봐. 2층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계단 위에서 한 여자가 드레스 한 벌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라고 하더군요. 쉰 안팎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내려오는 여자였습니다. 이 비즈 장식 내가 어제 피팅 때 만졌지. 회장님 댁 드레스야. 여기 실밥 뜯어진 거 안 보여? 수진이가 새하얗게 질려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 저는 피팅 보조만 했고 장식 쪽은 손도 안 댔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검수하신 분은 어디서 말대꾸야. 원장이 손에 쥔 드레스를 수진이 얼굴에 확 집어던졌습니다. 하얀 천이 수진이 머리를 덮었다가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주워. 그리고 무릎 꿇고 다시 봐. 내 눈엔 이게 멀쩡해 보여. 매장엔 예비 신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수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드레스 자락을 주워들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 손에서 보온 도시락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꿀려요? 매장의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몸빼 바지를 보고 얼룩진 조끼를 보고 손에 든 보자기 도시락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천천히 말하더군요. 뭐예요, 아줌마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소리를 질러요? 저 아이 시험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원장이라도 사람을 무릎을 꿇려요. 손님들 다 보는 데서. 원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 어쩐지. 그 여자가 저를 다시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눈에 보이네. 죄송한데요. 여기 드레스 한 벌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아주머니 같은 분들은 평생 만져볼 일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직원 교육에 보호자가 왜 끼어들어요?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예요? 그리고 카운터 쪽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뭐해? 경비 불러. 영업 방해잖아. 경비원이 왔습니다. 젊은 경비원은 난처한 얼굴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모양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가세요. 저는 도시락을 카운터에 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들려 나왔습니다. 통유리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데 안에서 원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진 씨는 집안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겠네. 시어머니가 저러니 일 처리가 그 모양이지.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0년 바늘을 잡은 이 손이 그렇게 무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내내 보온 도시락이 무릎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소고기 묵국이 다 식도록 저는 한 숟갈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원장님이 원래 좀 그러세요. 요즘 큰 결혼식 때문에 예민하셔서 어머님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네. 맞은 놈이 때린 놈 사정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그래, 알았다. 밥 잘 챙겨 먹어라 하고는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행색이 저 아이 얼굴에 먹칠을 했구나. 아니다. 아니야. 내 행색이 무슨 죄야. 죄는 사람을 옷으로 판단한 그 여자한테 있지.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는지 사흘 뒤에 그 여자가 제 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창신동 제 작업실에서 실밥을 정리하고 있는데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세단이 서더니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 그 도도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이 반쯤 지워지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그 여자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수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 서 있었고요. 저기 김 명장님 맞으시죠? 창신동 김 명장님. 저는 실밥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명장은 무슨? 그냥 바느질하는 늙은이요. 그런데 원장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못 만져볼 물건 파시는 분이. 원장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사정은 수진이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모레가 그 회장님 댁 결혼식이랍니다. 재계에서 알아주는 집안의 외동딸 결혼식. 그런데 오늘 오후 마지막 피팅에서 프랑스에서 공수한 드레스의 실크 스커트가 크게 찢어지는 사고가 났답니다. 장식 비즈 수백 개가 달린 부분이 통째로. 본사에 연락하니 복원에 최소 3주. 서울 시내 수선 명장들을 다 불렀는데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 원단, 이 장식은 손 못 댄다고. 그런데 그중 가장 연세 많은 명장 한 분이 그러셨답니다. 이걸 살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어. 창신동 김 여사. 30년 전에 청와대 만찬 한복도 그 손에서 나왔고 웬만한 드레스숍 초창기 물건들 다 그 골목에서 박은 거야. 그분이 안 된다면 포기해. 원장은 그 주소를 들고 부랴부랴 달려왔고 문을 열어준 사람이 수진이었고 그리고 지금 사흘 전 자기가 경비 불러 내쫓은 그 아줌마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명장님, 아니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이 드레스 좀 살려주세요. 수선비는 부르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원장님, 사흘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주머니 같은 분들은 평생 만져볼 일도 없는 물건이라고 하셨죠. 그 평생 못 만져볼 물건을 지금 저한테 살려달라고 오셨네요. 원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드레스요. 저 만져본 적 있어요. 만져본 정도가 아니라 그 브랜드 서울 매장 처음 열릴 때 수선 못하는 물건들 다 이 골목으로 왔어요. 이 손이 박은 드레스 입고 시집간 신부가 몇 명인지 저도 못 셉니다. 원장님이 파는 그 명품, 원장님은 팔기만 했지 지은 적은 없잖아요. 원장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표를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돈은 안 받겠습니다. 원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신 조건이 셋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첫째, 내일 아침 직원들 전부 모아놓고 우리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사흘 전에 무릎 꿇렸던 그 자리에서 손님이 아니라 직원들 앞에서. 사람 망신은 사람들 앞에서 줬으니 사과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도리지요. 하겠습니다. 둘째, 그 실밥 뜯어진 거 우리 수진이 탓 아니었죠? 진짜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고 애먼 사람 잡은 것도 바로 잡으세요. 원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비즈 장식은 원장 본인이 검수 때 핀을 잘못 꽂아 뜯어진 것이었답니다.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지요. 그것도 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바늘꽂이에서 바늘을 하나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 밤 저 일하는 동안 원장님이 옆에서 실 꿰고 시중 두세요. 50년 바느질이 어떤 건지, 그 평생 못 만져볼 물건이 어떤 손에서 태어나는지 두 눈으로 보세요. 그게 제 수선비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찢어진 실크를 한 올 한 올 이었습니다. 비즈 236개를 원래 자리에 다시 달았습니다. 돋보기를 3번 고쳐 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2번을 일어나 벽을 짚었습니다. 원장은 처음엔 뻣뻣하게 서 있더니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말없이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더군요. 새벽 4시 마지막 비즈를 달고 매듭을 지을 때 그 여자가 조용히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20년 동안 드레스를 팔면서 드레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실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명품이 왜 명품인 줄 아세요? 상표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한 땀 한 땀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명품인 거예요. 그런데 물건에 들어간 사람 정성은 몇 천만 원을 받으면서 옆에 서 있는 산 사람은 무릎을 꿇리면 그건 명품을 파는 게 아니라 명품을 모욕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며칠 뒤 신부의 어머니 그 회장님 댁 사모님이 부티크로 직접 찾아왔답니다. 드레스를 살려낸 장인이 누구냐고. 원장이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창신동의 김 여사라고. 사실은 직원의 시어머니인데 자기가 몰라 뵙고 큰 실례를 했다고.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옆에서 다 들었답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 숍을 20년 이용한 건 드레스가 예뻐서가 아니라 격이 있는 곳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손을 가진 분을 행색만 보고 내쫓는 안목이라면 저희 딸 드레스를 여기 맡긴 게 부끄럽네요. 그러고는 저를 수소문해서 창신동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귀한 분이 제 좁은 작업실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를 드시면서 제 손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러셨어요. 여사님, 이 손이 진짜 명품이네요. 저희 집안 혼사옷은 앞으로 여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요? 원장의 공개 사과를 받았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사흘 전 무릎 꿇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원장은 약속대로 비즈 사고의 진실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실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만 우리 수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중히 사양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바느질 배우고 싶어요. 20년 뒤에 사람들이 저를 창신동 박명장이라고 부르게요. 지금 제 작업실엔 미싱이 2대 돌아갑니다. 하나는 50년 된 제 것, 하나는 새로 들인 수진이 것. 사모님 댁 소개로 들어오는 일감이 밀려서 고부가 나란히 앉아 밤늦게까지 바늘을 잡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세상에, 저는 요즘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살다 보면 행색으로 사람을 재는 이들을 만납니다. 몸빼 바지를 보고 얼룩진 조끼를 보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보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그런 날엔 서럽지요. 저도 그 통유리 문 앞에서 식은 도시락을 안고 울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그 굳은 살이야말로 아무도 흉내 못 낼 세월의 증명서입니다. 저를 내쫓았던 그 사람이 사흘 만에 제 발로 이 골목을 찾아온 건 제가 부자라서도 힘이 세서도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손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쌓아온 것, 그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옷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세월은 결국 사람을 증명합니다. 오늘도 저는 바늘에 실을 꿰입니다. 옆자리에선 며느리가 서툰 손으로 시침질을 하다가 저를 보고 웃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좁은 작업실이 그 어떤 샹들리에 매장보다 눈부시다고.